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감사하게도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고 현재 아이들이랑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돌싱 여성입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에 걸려 고생을 해보니 건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흔히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꼭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유방암 3기였어요. 평소 순환이 잘 되지 않는지 겨드랑이 쪽에 통증이 있었는데 마사지를 받고 오면 괜찮아지길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직장인이었다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받았을 텐데 제가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건강검진 같은 거엔 소홀히 한 게 문제였는데요. 사실 회사를 그만뒀을 뿐이지 저는 집에서도 프리랜서 일을 계속해 더 바빴거든요. 물론 바쁜 게 건강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른 주부들처럼 똑같이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또 제 일까지 하니 몸이 두세 개여도 부족할 지경이라 건강 챙기는 일까지는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저 아침에 먹는 유산균과 비타민이 제 관리의 전부였죠. 그에 반면 남편은 자영업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맨날 접대한다며 술에 쩔어왔고 저런 사람도 말짱한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종교도 없으면서 세상의 모든 신에게 원망을 쏟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니 병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땐 원망하는 마음과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속에 잠도 들지 못하고 늘 끝도 없는 터널을 건너야만 했죠. 그 터널 끝에는 더 차갑고 어두운 절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주마등이라고 하나요? 자꾸만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데 꽃다운 청춘도 아닌데 자꾸만 저는 제 나이가 아까웠어요. 아직은 이렇게 젊은데 이런 내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다니. 자꾸만 우울한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저희 집은 거의 초상집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큰딸이 그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제가 잘못될까 걱정해 울었고 아들놈도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게임도 하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희 집은 그렇게 생기라는 걸 잃어갔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처음엔 많이 당황하는 것 같더니 유방암 그까짓 거 가슴 제거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무식한 말을 했고 아픈 마누라까지 병원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미운 말만 골라 했는데 저런 걸 남편이라고 18년을 살았나?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사람이 아프니 화낼 기운조차 없었는데 일단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빠른 스케줄로 수술을 받았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체력을 회복하는 대로 항암 치료도 들어가자고 했는데요. 솔직히 제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더군요. 40이 훌쩍 넘었는데도 처음 받는 수술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날은 지방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도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걱정이 돼서 올라오셨다기보다 제가 수술 받은 뒤에도 병원에 있어야 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주겠다고 올라오셨어요. 물론 자발적인 건 아니었고 남편이 얘기해서 전날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저희 집에 와서 아픈 저를 보시고는 너는 나보다 젊은 게 네 몸 하나 못 챙기냐? 이 많은 식구들은 어쩌라고? 라며 볼멘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짧게 얘기하자면 시아버님과 일찍 사별하고 3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저희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였어요. 게다가 그 시대에는 거의 없는 늦둥이었는데 그렇게 아들과 딸을 차별하며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들이 정말 친정이라고 오는 꼴을 못 봤는데요. 형님 두 분은 결혼해서 일본과 제주도에 사시고 한형님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엄마 생신이다, 어버이날이다, 심지어 명절에도 오는 법이 없었어요. 저도 제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는데 그것도 남편이 사정사정해서 겨우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누나들이랑 매형이 있어야 가족 사진 찍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식 앨범을 보면 누나들이 하나같이 시큰둥한 얼굴인데요.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만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어서 그 사진이 더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솔직히 시댁이 지방이라 멀어서 자주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시댁 갈 일도 별로 없고 먼 거리를 뚫고 시어머니가 자주 올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혼자 살고 계셔서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또 혼자 사시면서 손은 왜 그렇게 끝인지 김장할 때도 배추 100포기를 뽑아놓고 저더러 와서 하라고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직장도 다니고 있을 때인데도 시어머니는 김장이 제 회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역정을 내셨죠. 그렇게 담근 김치는 가만 보면 여기저기 퍼주기 바빴는데 혼자 계셔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거의 노인정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늘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손주, 손녀 자랑하는 게 유일한 낙이셨는데 그땐 싫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합가하는 것보다는 1000만 번 낫다는 생각으로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했네요. 너무 거리가 먼 지방이다 보니 명절에는 내려가면서 벌써 지쳤는데 남편은 자기 고향 간다고 피곤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연휴 내내 집에는 오지 않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또 술만 퍼마셨는데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지. 넌 괜히 네 남편한테 전화질 하지 말고 손이나 빨리 움직여라. 라며 당신 아들 편만 그렇게 드셨어요.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 또래의 여자분은 분명 공감하셨을 텐데요. 네, 저도 저희 시어머니가 유별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집 시어머니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부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어지간한 일은 제 손으로 했는데요. 제사, 명절, 어버이날, 생신, 그 밖에 여름 휴가나 유독 긴 연휴에는 홀로 계신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할 때는 제가 노는 줄 알고 걸핏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쓸데없는 참견을 하셨는데 그렇게 프라이팬에 달궈지는 깨처럼 달달달 볶이다 얻게 된 게 병인 거죠. 그렇게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가 미치도록 미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대리 효도를 시킨 남편 놈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는데요. 그래도 새끼들 때문에 이혼 생각은 못하고 살았죠. 게다가 몸까지 아프니 꼴의 남편이라고 심적으로 의지하고 싶었는데요. 원래 무언가 기대하고 바라면 실망이 크다고 저는 제가 아프면서 남편 놈의 더러운 밑바닥에 오만정이 뚝 떨어졌어요.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걸린 유방암은 암 축에도 끼지 못한다면서 저에게 유난 떨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모자가 아주 인성까지도 똑 닮았는데
저는 아픈 게 죄가 아닌데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 대신 저희 애들을 챙겨주셔야 하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할머니 없어도 끼니 정도는 챙겨 먹을 수 있는데 정작 어른인 남편이 자기 불편하다고 연세도 많은 자기 엄마를 불러 일을 시키는 거였죠. 그러니 죄송하다고 말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 밥 먹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어요. 거꾸로 애들은 불편하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 수술을 받으러 가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 저는 그저 아픈 것도 죄다 하는 마음으로 입원 준비를 했죠. 그리고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뒤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제 집이 제 집이 아니더군요. 시어머님이 한 달 동안 당신 편하게 쓰신다고 여기저기 위치를 바꿔놓으셨는데 오히려 제가 돌아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되었어요. 보통 아무리 아들집이라도 며느리 살림에 손을 대는 시어머니는 없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셨더라고요. 그에 반면 화장실이나 냉장고 청소 같은 것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힘들어서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집안일 해줬으니 그 돈은 받아서 가셔야겠다며 200만 원을 달라고 하셨고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다른 시어머니는 병원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시고 가신다고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저 당신 아들 밥 해먹이고 당신 아들 옷 갈아입힌 돈을 야무지게 챙겨서 가셨어요. 막말로 저희 애들은 점심은 급식 먹고 저녁도 할머니 밥 싫다고 분식점이나 햄버거 같은 걸로 때웠다고 했는데 애들 교복 셔츠도 안 빨아주셔서 저희 딸이 지 동생 것까지 빨아서 같이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그날 남편하고도 싸웠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 손자손녀는 안 챙기고 당신만 챙기실 수 있어? 그럴 거면 뭐하러 올라오셨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80 먹은 우리 엄마가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그게 할 소리냐? 그러니까 왜 하실 거면 같이 하시지 당신 밥이랑 빨래만 하셨냐고. 미나가 도와 교복까지 빨아서 입혔다고 하더라. 그럴 거면 그냥 지방 집에 편하게 계시라고 하지. 지금 말 다 했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그러게 누가 아프래? 당신 하나 아프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애들은 애들대로 심란해서 밖으로 돌지. 나는 나대로 마음 불편하니까 일도 안 되지. 뭐? 지금 그게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나도 속상해서 그래. 그러게 건강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남편은 저걸 걱정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제 탓을 하고 싶은 건지 자기가 더 당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런 걸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10년 넘게 살았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는데요. 이건 서운하다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참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자괴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퇴원하고 계속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 온 첫날부터 몸과 마음을 무리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퇴원하니 애들 아빠 말로 밖으로 돌던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끝나면 집으로 곧장 오고 제가 집에 있어 너무 좋다며 눈물까지 글썽였는데 애들이 엄마가 아프니까 한 달 사이에 철이 많이 들었어요. 엄마 힘들까봐 집안일도 도우려고 하고
전에는 심부름 한번 시키면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이젠 알아서 심부름 시킬 거 없냐고 하는데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전에는 빨리 철 좀 들었으면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 훌쩍 철이 든 모습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더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대한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또다시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더 이를 악물고 버텼네요. 그러다 남은 암세포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됐어요. 3일 정도 입원해서 첫 항암을 하고 나중엔 통원을 하며 받기로 했는데 일단 3일이니 남편에게 괜히 힘드시게 시어머니 부르지 말라고 미리 말해두었죠.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먹을 거 해서 채워놓고 필요한 것들은 전부 챙겨놓고 입원했는데 솔직히 그때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항암 치료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부작용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먹어야 항암도 잘한다고 했는데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더 힘들었고 어느새 저는 8kg이나 빠져버렸는데요. 전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별짓을 해도 안 빠지는 살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져서 겁이 날 지경이었죠. 그렇게 첫 항암을 마치고 이후 항암은 통원으로 진행했는데 그해 첫 명절이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갈 수는 없었죠. 차례 준비는 둘째치고 이동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좋은 핑계가 생겼다며 불만이 가득했고 저는 그럼 당신만 다녀와. 명절 전날 내려가서 마지막 날에 올라오면 되겠네. 우리 친정은 안 가도 되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자기는 마누라 없이는 절대 고향에 가지 않겠다며 똥꼬집을 부렸어요. 내가 왜 멀쩡한 마누라 두고 호라비처럼 집에를 혼자 가. 됐고 엄마한테 연락해서 올라오시라고 할까봐. 그럼 자기도 편하잖아. 뭐? 지금 나더러 명절 연휴를 내 집에서 시어머니랑 보내라고? 나 지금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럼 명절 내내 나랑 애들은 굶냐? 자기는 방에 가 있어. 막말로 우리 엄마가 오면 자기도 챙겨 주시겠지. 이건 뭐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할 판에. 자기는 그렇게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내 심보가 어떻다고. 그동안 내가 그 먼 자기 집까지 다니면서 제사다 김장이다 안 한 게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나도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자기랑 자기 집 때문이라고 생각해. 사람을 좀 부려먹었어야지. 뭐야, 그럼 당신 암에 걸린 게 우리 탓이라는 거야?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발끈해서 속에 있는 말을 참지 않고 다 쏟았어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아픈 거고 시어머니 부르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호텔에 모시든 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남편이 소리 지르는 것만 봐서는 제가 꾀병 같답니다. 그 말까지 듣는데 기운이 있었다면 뭐라도 던졌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열받았는데 다행히 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아픈 며느리 있는 집에 가서 고생하기 싫다며 상경을 포기하셨죠. 그 바람에 남편은 지 좋아하는 동태전도 못 먹는다며 입이 대빨 나왔는데 친정 부모님이 음식 못하는 딸을 대신해서 이것저것 만들어와 그의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1차 항암이 끝날 무렵이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즈음이 시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시어머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생일은 명절처럼 절대 혼자 있고 싶지 않다고 진작부터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고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내가 벌써 기차표 끊어드렸어. 다음 주 목요일에 올라오실 거야. 뭐? 다음 주 목요일이면 나 병원 가는 날인데. 그래, 자기는 병원 가고 나는 엄마 모셔오고 그럼 되잖아. 그리고 자기 힘드니까 밥도 알아서 먹고 들어올게. 그럼 애들은? 애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원래 안 그랬나? 그리고 자기는 힘들다고 해도 애들 밥은 챙기잖아. 그야 애들은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왕 나가서 먹을 거면 애들도 데리고 가서 먹여야지. 피차 불편해. 애들이 뭐 할머니 왔다고 좋아하나? 다들 자기 닮아서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에 심통이 가득하잖아. 말 똑바로 해. 나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이 자꾸 나나 애들을 긁으시잖아. 우리 애들처럼 착한 애들이 어딨다고. 그야 당신 생각이지.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예약했다. 병원 나 없이도 잘 갔다 올 수 있잖아. 이번에도 장모님이 가시지? 저는 남편의 말에 기가 찼어요. 언제는 자기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속이 답답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런 인간 이혼해서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애들도 있고 제가 아프니 저런 인간도 마음처럼 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싫은 그날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친정엄마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남편은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때 서울역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간다고 했는데 최대한 늦게 집에 오길 바랬죠.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며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는데요. 저더러 살이 많이 빠졌다면서 안 돼 보인다는 말이 아닌 보기 좋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 사람이 좀 아프니 딱 보기 좋네. 너는 그 체중을 유지해야 해. 전처럼 찌면 보기도 나쁘고 사람이 괜히 둔해 보인다? 넌 아파서 돈 벌었다? 저게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린가요? 저는 화낼 힘조차 없어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간다는 걸 제가 고집부려 보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리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밖에서는 무슨 파티라도 열린 듯 시끌시끌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귀도 잘 안 들리셔서 늘 TV 볼륨을 크게 해놓으시거든요. 거기에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야 하니 당신 목소리도 엄청 크게 하시는데 사람이 싫으면 다 싫다고 깔깔거리는 시어머니 웃음소리도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결국은 아랫집과 윗집에서 시끄럽다며 관리실통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이웃끼리 일어나며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군요. 어찌나 창피한지.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완치 판정 받으면 제일 먼저 저 인간하고 갈라서겠다고요. 그럼 그때는 애들도 다 커서 괜히 양육권이니 친권이니 쌓을 것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남편이 저를 깨우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엄마 아침상을 차려드리라고요. 그게 며느리 된 도리 아니겠냐고 하며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래도 제 딴에는 냉장고에 있는 거 털어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콩나물국도 끓이고 친정엄마가 가져다 주신 밑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이딴 걸 어떻게 먹냐고 숟가락을 들다가 도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힘들게 차렸는데 조금이라도 드시죠. 됐다. 네가 차리긴 뭘 차려? 콩나물에 물 넣고 끓인 게 다잖아.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렇지?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내 아들 돈인데 여태 내 아들한테 이딴 거 먹인 거야?
그이는 밖에서 더 비싸고 좋은 거 먹었어요. 어머님도 어제 그이랑 맛있는 거 드셨잖아요. 밤에 야식까지 다 챙겨 드셔놓고. 뭐야? 저기 아프다고 하더니 약을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댔구야? 어머니, 제 나이가 벌써 47이에요. 이제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저도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처럼 안 아프셔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럼 식사 안 하실 거면 치울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약이 올랐는지 헛기침을 하고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칠 생각이셨겠죠. 그리고 몇 분 후 제 예상대로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냥 안 받았어요. 아쉬울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11시쯤이 되었을까?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는데 배가 고픈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전부 꺼내 양푼에 밥 2공기를 넣고 비벼서 우걱우걱 드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우리 어머니는 100세까지도 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마음까지 먹었으니 저도 착한 며느리는 아니겠지만 시어머님이 100살이면 제 나이는 60이 훌쩍 넘기에 그때까지 저 꼴을 보고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 거 있죠. 그리고 오후 5시인가 되었을 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나오라고 했는지 꽃단장을 하고 나가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말고 어디 좋은 호텔이나 가서 다음 날에 조식 챙겨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8시가 넘으니 집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손에 이것저것 참 많이도 들려 있었는데요. 그것들 전부 마트에서 장을 본 것 같은 식재료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내일만큼은 자기가 미역국이랑 생일상 좀 차려. 갈비도 좀 하고 잡채도 하고. 아, 동태전이랑 우리 엄마 좋아하는 육전도 해. 여기 내가 장도 다 봐왔어. 자기는 그냥 음식만 하면 돼. 이야, 너는 진짜 좋겠다. 내 아들이지만 어쩜 저렇게 가정적이고 자상할까? 너, 내 아들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야 한다. 지금 제정신이야? 나더러 그 많은 음식을 하라고? 나 아픈 거 몰라? 또 그런다. 아픈 사람은 뭐 시부모도 안 챙겨? 아픈 건 아픈 거고 생신은 생신이지. 내가 당신 생각해서 저녁마다 엄마 모시고 밖에서 밥 먹었는데 생신 때까지 밖에서 먹으라는 소리야? 좀 그러면 안 돼? 아니면 자기가 하든가. 조용히 못해? 우리 엄마 앞에서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아픈 게 뭐 벼슬이라고. 됐다. 그만해라. 내가 다 늙어서 생일상 받겠다고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게 잘못이지. 내가 막말로 내년에 또 생일을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않니? 그래서 내 욕심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아픈 며느리 생각을 못했네. 아범아, 나 내려가련다. 생일이 뭐 대수니? 그냥 내 집에서 식은 밥에 물 말아 먹는 게 편하지. 엄마, 무슨 말이야. 생일을 누가 그렇게 보내? 당신 뭐해? 우리 엄마한테 얼른 잘못했다고 해야지. 우리 엄마 저 연세에 생일까지 초라하게 보내게 해드리고 싶어? 그러고도 당신이 며느리고 효부야? 효부? 효부 좋아하네. 내가 언제 효부하겠대? 아니, 전에 나는 분명 효부였지. 근데 그렇게 인정해준 적 없었잖아. 그 고생을 해도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며. 왜? 내가 별말 없이 그것들 다 하니까 내가 만만해 보였어? 그땐 나야말로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해서 나 불편해도 그거 참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아주 헛고생을 했네. 괜히 이런 병이나 얻고. 뭐야,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래?
그래. 나야말로 언제 죽을지 모른대. 하기 싫은 건 안 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안방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그러자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욕을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했죠. 그리고 약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또 저를 깨웠어요. 잠긴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왔는지 저한테 앞치마를 내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오늘 생신인데 당신이 그러면 돼? 우리 엄마 어젯밤에 많이 속상해 하셨어. 당장 내려가신다는 걸 내가 겨우 붙들었다고. 솔직히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사냐? 당신 아픈 것도 이해해. 근데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 당신 말대로 그동안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당신 점수 깎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생신상 잘 차려드리고 기분 좋게 배웅해드리자.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하지. 뭐라는 거야? 지금 마음 편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 같은데. 그렇게 생신상 차려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해. 내가 멀쩡한데 괜히 그래? 나 살 빠진 건 안 보이니? 그 정도로 음식하는 게 힘든 건데 어쩌면 자기 엄마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은 안 해? 그리고도 자기가 내 남편이야? 그럼 기어이 우리 엄마 생신상을 안 차리겠다는 거야? 나이 80 먹은 노인네 생일상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차린다고. 그걸 안 차린다고? 남편은 제가 강경하게 생신상 차리는 걸 거부하자 광분하며 안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아직 주무시고 계신 시어머니를 깨워 지금 당장 모셔다 드릴 테니 집에 가시라고 했는데요. 그 말에 제가 너무 놀라 거실로 나갔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몽사몽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남편놈이 저기 저 못된 며느리가 지 몸 하나 아프다고 엄마 집에 가래 라며 뻔뻔하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도 기분이 나빠 저를 째려보셨어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됐어. 그만해. 내가 가운데서 죄인이지. 아무래도 며느리 생일상 받기는 글렀으니 그냥 가요. 자기 몸 아프다고 시어머니고 뭐고 없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엄마가 저 사람한테 그런 취급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급기야 울먹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양이 세수만 겨우 하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집으로 내려가셨는데요. 이렇게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 같았고 그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만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어요. 남편이라도 의지하고 싶어 이혼을 참았는데 저런 남편 때문에 제 수명만 단축한다고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야밤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만 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자기 겁주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약이 오르던지 저는 제 마음이 100%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 도움을 청했는데요. 형부가 6급 공무원이라 여기저기 발이 넓으셨어요. 그래서 친정언니 도움으로 합의 이혼 서류를 가져다 작성했고 정식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처음엔 좀 놀라는 눈치더니 이윽고 남편은 저를 향해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몸으로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 들어올 수입도 없잖아. 왜? 다 늙은 장인 장모님한테 의지하려고? 당신도 참 이기적이다. 장인 장모님은 무슨 죄니? 그리고 나 이혼당할 사유 없거든. 그러니까 양육권, 재산 분할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당신은 당신 몸만 이 집에서 나가는 거라고. 그래도 좋으면 이혼해 줄게.
진짜 뻔뻔하다. 이혼당할 사유가 없어? 왜?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거 아니면 이혼당하지 않는다는 법이라도 있니? 그리고 이 아파트 살 때 내 돈만 1억 가까이 들어갔어. 그리고 대출금도 나 수술 받기 전까지 같이 냈고. 그 내역들 내 통장에 다 있는데 나더러 몸만 나가라고? 여기서 몸만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당신 수술하고 그 뒤부터는 내가 다 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당신 병원비까지. 내 병원비는 보험에서 다 나오는데 거기에 왜 끼는 거야?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내가 아프기 전까지 내 돈으로 다 냈어. 당신이 학원비 아깝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보내면서 내가 다 냈다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양육권? 그거 애들한테 물어봤니? 우리 애들 이제 어리지 않아. 누구랑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어. 선택? 네가 그러고도 정상적인 엄마냐? 그러다 너 잘못되면 우리 애들은 아픈 엄마한테 내가 어떻게 애를 맡기니? 됐고 법으로 해. 그럼 깔끔하잖아. 저는 뭘 믿고 저 인간이 저렇게 당당할까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형부와 상의 끝에 형부 아는 분의 소개로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고, 소송 중에는 남편이랑 같이 있지 않는 게 낫겠다는 조언대로 저는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 남편이 쌩 난리를 치더군요. 소장을 받고 눈이 완전히 돈 거예요. 제가 정말로 거기까지 할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까지 달려와 저더러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아빠가 골프채 드라이브 가지고 나가셨고 그놈은 화가 단단히 난 저희 아빠를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갔는데 그때 친정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아픈 딸 저런 사위랑 사는 줄 모르고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애들도 자기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랑은 살지 않을 거라며 제 품에 안겼는데요. 둘 다 너무 커서 제 품이 부족했어요. 그 후 저는 정말 살기 위해 마음을 독하게 먹었죠. 이혼하고 애들 키우며 시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겠다고 다짐을 하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혼 소송을 맡아준 변호사님을 통해 살고 있는 아파트며 양육비 또 위자료까지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는 희소식은 듣게 되었는데요. 원래 이혼 앞에서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그동안 참았던 걸 전부 보상받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추가 항암 치료까지 하며 근 1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승소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항소만 하지 않았으면 금방 끝날 소송이었는데 그놈이 억울하다고 계속 항소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지만 나중엔 판사님이 괘씸하다고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를 다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저에게 넘기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에 따라 남편이 절대 못 준다고 했던 그 아파트는 온전히 제 것이 되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집값이 올라 그나마 다행이지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제가 더 손해를 볼 뻔했어요. 남편이 여건비를 그닥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주변에서 농담처럼 회사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 때려치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제 수입이 훨씬 나았었는데 그때도 제가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배려한 거였죠. 그래서 제 돈이 더 많이 기타 생활비로 들어갔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제가 더 벌었으면 벌었지 남편보다 덜 벌진 않았어요. 그리고 홀로서기를 결심한 뒤로는 걱정했던 것과 거꾸로 제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물론 추가 항암의 효과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예전보다 몸도 마음도 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그런가 떨어졌던 성적도 다시 올랐고
저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나중엔 집에서 조금씩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무래도 혼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다 보니 벌긴 벌어야겠더라고요. 대신 무리는 하지 않고 쉬엄쉬엄 하며 제 자존감을 회복했는데 일도 하고 치료도 열심히 받다 보니 저는 세상에서 못 이룰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반면 저한테 다 뺏기고 이혼당한 남편은 오갈 곳이 없어 여기저기 신세를 지다 결국 80대 노모인 시어머니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 같았는데 보아하니 실적 미달로 회사에서도 잘린 것 같더군요. 그것도 뭐가 자랑이라고 저한테 양육비 보낼 돈 없다며 강짜를 부렸는데 저는 양육비 필요 없으니 애들 볼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더러 자기 아들을 다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쳤나요? 어떻게 나온 소굴인데 다시 들어가게.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아픈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려 하는 시어머니도 싫고 그걸 주동하며 저를 나쁜 며느리 만드는 남편은 더 싫다고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그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얼른 죽어야지. 괜히 오래 살아서 아들 며느리 이혼하는 거나 보고. 전부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저는 수학이 넘어 흐느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도 당해서인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할까 말까 하다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했는데요. 네, 전부 어머니 탓 맞아요. 어머니가 아들 자식을 잘못 키우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이 있으시다면 그 아들 끼고 죽는 날까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사세요. 이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틈에 최대한 예의 갖춰 인사드리고 전화를 끊은 후 번호를 차단시켰는데요. 애들한테도 아빠나 할머니 전화는 받지 말라고 일러뒀죠. 그러자 우리는 벌써 차단했지. 걱정하지 마. 누나랑 나는 엄마한테 함부로하는 사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아들이 먼저 그러는데 애들도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할까. 엄마로서 씁쓸했어요. 좋은 가정 속에서 잘 키우고 싶었는데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자 이젠 다 큰 딸이 엄마는 엄마 몸만 생각해.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단 말이야. 라고 해줬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를 써요. 지금은 그 문제의 아파트 팔아버리고 친정 언니네 근처로 이사와 살고 있는데 딸은 어느덧 커서 대학생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들은 며칠 뒤면 군 제대를 합니다. 둘 다 저보다 키도 크고 이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데요. 기쁘게도 완치 판정까지 받아 저는 이제 하늘을 날 것만 같아요. 암이라는 병을 이겨내니 새삼 제 손으로 못할 일이 없겠다는 자신감이 들거든요. 비록 50대 아줌마가 되어 갖게 된 자신감이지만 20대 딸 못지않게 제 안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젠 운동도 취미가 되었고 다시 직장도 다니고 여유가 생기면 공연을 보거나 여행도 다니며 이제야 행복다운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요. 그동안은 미련하게도 단란한 가족으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대로 제 역할을 다 하고 남편도 남편대로 열심히 살아 아이들이 크면 서로 수고했다 고마웠다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때론 희생하며 살았던 제 젊은 날이 억울하기도 한데
그래서 더 신나게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혼자서도, 아니, 남편 없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매일매일 행복이자 남편에 대한 복수였죠. 복수라는 표현이 좀 거칠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사는 것이 그 인간들한테 최고의 복수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되찾은 제 건강과 행복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며 누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팠던 기억을 걸음삼아 건강하고 행복한 백발노인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목표이자 꿈입니다. 아픈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평범하게 예전처럼 사는 것. 그게 행복인지 몰랐다는 건데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며 살라고 기회를 주시려 암이라는 돌덩이를 저한테 던져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그런 계기 없이도 지금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말을 제 마지막 인사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제는 과거라 히스토리고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지만 오늘인 현재는 선물이다. 여러분들도 선물인 오늘을 늘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새로운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살아갈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